자, 이번 시간은 이제 건축법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이 건축법 7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출제되는 경향을 보게 되면 극단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좀 무난하게 나올 때는 좀 쉽게 그냥 거의 한 5문제 내에 맞출 수 있게 구성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적용 범주부터 보셔야 되는데, 요거 이제 19회, 20회, 그 다음에 27회, 28회 이때 이제 나왔던 주제들을 묶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 미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분적 적용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시골 얘기 먼저 가야 되죠. 그래서 시골에서는요, 건축법이 100%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항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 지역이 아니고 라고 전제를 하고요.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고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읍지역이 아닌 지역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비도시적이고요. 즉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따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도 묶여있지 않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상 동이나 읍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 시골에서는 6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규정은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의 그 규제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국토계획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이 주된 규제가 될 테고,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의 규제가 있는데 비해서 여기서는 이제 용도 제한 얘기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고요. 바로 높이 제한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골에서도 최소한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혹은 이제 나중에 높이 제한을 확장시킨 것이 1조 햇볕을 받기 위한 높이 제한, 이런 것들도 적용이 되게 된다 해서 하여튼 건축법에서 3대 규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시골에서도 적용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19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건축협정 적용 대상 지역에서 요게 이제 그나마 요 근래 나왔던 주제지요. 해서 이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토지가 있죠. 필지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이 필지라고 하는 거, 자, 지번을 가진 하나의 토지를 가리켜서 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른 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필지 단위로 건축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이렇게 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요. 이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개 필지를 하나의 필지처럼 한꺼번에 묶어서 규제하는 개념을 건축협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협정, 자, 이런 경우입니다. 도심지에 소규모 필지가 난립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개별 필지 단위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터져요. 즉, 1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다. 건폐율 50% 이렇게 적용하면 사실상 건물을 짓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러 개 필지를 묶어서 마치 하나의 필지처럼 취급을 하자라고 해서 일단 키워드가 체결하고요. 폐지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협정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가 체결, 그 다음에 이제 폐지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할 텐데, 이 건축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건축협정을 폐지하고자 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폐지할 수 있고요. 절차적으로 시군구청장을 의미하게 되는데, 인가권자, 건축협정 인가권자,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자, 문장 정리는 이런 식입니다. 자, 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건축협정을 혼자서 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하여튼 체결은 전원의 합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폐지라고 하는 것. 협정 체결자, 협정을 체결한 사람들이죠. 또는 그것의 대표자, 건축협정운영회의의 대표자는 이 건축협정을 폐지하고자 할 때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하여튼 건축협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체결과 폐지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이제 통합적용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구성이 됐던 주제인데요. 자, 건축협정 통합적용, 건주지역 그냥 이렇게 외워서 가야 되는데,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 구설주차장, 그 다음에 지하층, 그 다음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 등 이런 조항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사실 거의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하여튼 요 문제, 다른 문제와 유형을 비교해서 건주, 지하 등 어떻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이제 지하층,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 이런 것들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건축협정에 관한 법조문이 원래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출발점이 체결이 될 것이고 또 하나가 폐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체결이 됐을 때 마지막 결론이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서 건주, 지하,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두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 그 중에서 뭐 체결과 폐지는 좀 간단한 문제였었고 27회 때가 나왔었고요. 28회 때는 난이도를 올려서 건주, 지하,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특별 건축구역. 요건 이제 아주 오래전에 구성이 됐던 그런 주제인데 이 특별 건축구역은 그런 식입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야, 너네들 묶어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필지 단위로 규제하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 건축구역.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특별 건축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출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통합 적용해서 특별 건축구역도 일반 교재에서 한 10페이지 이상 되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 중에서 바로 통합 적용이라고 하는 거. 자, 미주공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미주공 등은 어떻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주공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서 미술작품의 설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공원의 설치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개념 잡아주면 이런 식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법에 따르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미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시내의 건물들 좀 규모 있는 건물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대부분이 저런 게 있어요. 지금 조각상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특별 건축 구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개별 건물 단위로 미술 작품을 설치하지 않고 조각 공원 이런 것들을 하나 설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머지 주차장도 마찬가지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자, 큰 주차타워 하나를 만들어서 전체를 다 거기다 수용을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공원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특별 건축구역에서는 지금 마지막 한 19회인가 구성이 됐던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제일 끄트머리 가서 있는 주제, 미주공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28회 때인가 나왔던 것이 건주지하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또 같이 비교해서 보실 만한 문제가 미주공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건축협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출제 빈도는 떨어져요. 근데 이제 건축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방대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 지금 27회, 28회 나왔던 거 체결과 폐지라는 개념에 대응해서 28회 때 건주지하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 건축구역, 미주공. 그 다음에 아까 시골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 등은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출제 빈도는 높지 않은 부분인데, 이 정도는 암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뒤에 이제 건축물의 정의라는 걸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건축물의 정의라고 하는 건 그런 식입니다. 지금 어떤 의미로 가야 되냐면, 자, 지상의 공작물 가운데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뭔가 인공을 가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법에서 공작물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공작물 중에서 지붕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기둥이나 벽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건축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건축물의 정의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이 지상의 공작물 가운데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왔던 것이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것도 건축물의 한 종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표현이 좀 긴데요. 지하나 고가의 공장으로 설치하는 사무소 등, 이게 뭐냐면 지하 상가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설치하는 바로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요게 이제 한번 답으로 구성이 됐던 주제예요. 그래서 지하 상가도 건축물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다 치고, 이제 건축법에서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아예 30회 때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도배해버리는 문제가 바로, 건축법에 적용 배제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해서, 자, 지금 제풀 시설실, 머리 글자 다소 외우셔야 돼. 자,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라고 하는 거, 플랫폼,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수문조작실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냥 이건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풀 시설실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풀 시설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이 문제를 항상 구성할 때 두 가지죠. 아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끼리 연결하시오라든가 또는 다음 중 건축법을 적용하는 건축물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웠던 것은 제풀 시설실, 요건 어떻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것만 가지고 끝장을 보셔야 돼. 제풀 시설실이라고 하는 거 어떻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풀 시설실은 뭐라고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키워드 뭐야? 적용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될 테고, 제풀 시설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있었고요. 플랫폼, 각종 시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문조작실까지 의미는 필요 없고요. 그냥 제풀 시설실에서 요거는 지금 7년 동안 3번인가 4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건축법 중에서는 진짜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제풀 시설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이런 건 이제 무조건 거저주는 문제 형태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절대 앞을 보지 마시고 뒤에만 제풀 시설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요.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분류 중에서 층수 기준으로 해서, 지금 높이를 또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의 분류,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답은 안 되는 지문이고요. 옆으로 사이드로 빼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개념에서 이제 하나 추론을 해내야 되는 게, 하나의 층고, 이론상 뒤에서 보시겠지만 4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층고는 최대 4층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이요?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요.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가운데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준초고층 건축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순 암기에 계속 보셔서 외워야 되겠고, 나중에 이제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 또 준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 자, 그 피난안전구역 뭐 이런 대표 피난안전구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건축법 규제 중에서 30층마다 이 피난 시설 등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의 롯데 같은 큰 빌딩들을 보게 되면은 30층, 60층, 90층 이런 데다가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는 빈 공간을 두게 되고요. 나중에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거기는 보너스 공간이 될 테고, 대신 화재 등에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이는 것을 나중에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해서 요 정도고요. 의미 새기시면 안 돼. 그냥 기계적으로 툭 던져주는 지문이고, 제일 이제 피곤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밀집도 기준으로 따져 묻는 거,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그냥 용어의 정의고요. 다중이용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물의 용도를 불문하고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서는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요건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하여튼 다중이용 건축물을 하게 되면 바로 16층 이상인 건축물. 그 외에도 뒤에서 이제 확인해 드리겠지만은, 자, 연면적이, 자,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라는 전제에서 일정한 용도로 쓰이는 건물을 가리켜서 다중이용 건축물. 자, 아직 안 나왔는데요.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이, 종류가 워낙 많아서 다중이용 건축물의 종류를 외우는 것은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때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동식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직 안 나왔는데 요거는 앞으로 다시 출제가 되게 되면 제일 유력한 지문,
동식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이제 문화 및 집회시설은 5천 이상이 되게 되면 다중이용 건축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뭐 제외라고 되는 게가 이해가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을 가리켜서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렇게 정의하는데 역시 종류가 워낙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운빨을 기대하면서 자, 동식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요것만 제가 외울 수가 있지 종류 때문에 외울 수가 양이 많아서 손을 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지금까지 문제 26회 때하고 29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 2번 출제가 됐던 것이 다중이용 건축물.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풀기가 어려웠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건축법의 특징 자체가 워낙 극단적이야. 뭐 제풀시설실 이런 것들은 자, 기계적으로 맞출 수가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런 문제를 내버리면 일반 수험생들이 외우는 게 거의 불능에 가까워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바로 용어. 자, 주요 구조보. 얘도 통계적으로 좀 7년 동안 2번인가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단순 암기 과목인데 그 과정에서 기초가 되는 개념이 주요 구조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뭐 요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에서 내력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바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보라는 것이 있고요. 지붕, 틀이라는 개념. 이렇게 6개를 묶어서 주요 구조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요 구조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기, 바보, 지주 정확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을 보면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들이 겁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구, 개근해서 자, 어떤 건물이 있다 이렇게 하십시다. 건물이 이렇게 자, 건물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먼저 기둥이라고 하는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하중을 수직으로 받쳐주는 것을 기둥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혹시 힘을 받는 벽이 있다, 하중을 분산시켜준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바닥은 어렵지 않을 테고요. 자, 보라고 하는 거, 자,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위에 하중을 수평으로 분산시켜주는 것을 가리켜서 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붕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목조 건물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형으로 절 같은 데 가시면 건물이 그딴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버틸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안에는 삼각형 모양의 나무, 요즘은 이제 콘크리트 건축물은 철제 모양의 철제로 나무가 떠자 삼각형 모양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붕의 틀을 유지시켜준다라고 해서 지붕틀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주계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계단 여러 개 있는데 제일 메인 계단을 가리켜서 주계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내기, 바보, 지주 아주 단순한 주제 대신 요거 나중에 대수선이라는 개념을 논할 때도 필요한 이슈가 되는 게 내기, 바보, 지주 정확하셔야 돼. 이런 게 이제 실수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단순하니까 쓱 보고 안다고 생각해. 근데 시험 문제는 또 달라지죠.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 계단이라고 하는 거, 내기, 바보, 지주 이런 것을 우리가 주요 구조부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이요. 요즘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주제인데요. 지하층 겁나 길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외우고 시작을 하십니다.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거,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거,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지하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먼저 외워야 된다니까요. 멀뚱멀뚱 눈 뜨고 있으면 안 돼. 자,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야 돼.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해서 이 개념은 소위 반지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지하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반지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 지하층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건축물의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지표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건축물의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되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자, 이것이 전체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 반 이상 잠겨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지하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앞쪽에서는 트릭 안 쓰니까 뒤에서 장난치니까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하층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을 지하층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요거 이슈가 될 테고요. 나중에 지하층 면적은요,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층수에도 산입하지 않는 보너스 공간이 되게 됩니다. 각종 건축 규제를 다룰 때 지하층은 사실상 건축 규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울 게 뭐라고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래서 앞쪽을 보시려고 하면 진짜 이게 별것도 아닌데 뒤죽박죽 꼬여버려요. 그래서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걸 우리가 지하층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층수의 산정이라고 하는 거 이미 하나 공부하셨죠? 자, 층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4m마다 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게 된다. 해서 이미 건축물의 층수가 명백히 보인다. 그러면 그건 세번 되는 것이죠. 근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고 전제합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이건 이제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게 된다. 그래서 각 지역에 뭐 시민회관, 공연장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 층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가장 많은 층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어떤 건물 중에서 앞쪽은 9층, 뒤쪽은 10층 하면 그때는 10층짜리 건물로 해석을 한다. 요즘엔 그런 문제가 좀 빠지게 되는데 옛날에는요, 사선 제한이라는 개념 때문에 도로변에 가까운 쪽은 좀 낮게 지었었고요. 그다음에 도로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높게 짓는 계단식 건물 등이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 규제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게 별 필요는 없어지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면적이 좁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다. 어찌됐든, 자,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하게 되면 어떻다? 가장 많은 층을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게 된다. 해서 사실은 이 층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려면 건물인데 몇 층이냐 손으로 셀 거 아니고요. 눈으로 대강 짐작할 거 아니고 원래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정보법이라는 법에서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등을 통해서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공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공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달라질 때는 가장 많은 층을 건축물의 층수로 보게 된다. 해서 뒤에 문제 보면서 개념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면적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바닥 면적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 바닥 면적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요,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다. 해서 시험 지문이랑 바로 대입해서 봐야 돼. 점점점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다 오른편 이렇게 가셔야 돼. 무조건 바닥 면적이 어떻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에 이렇게 써 있다고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법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다 모든 조항이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바닥 면적 얘기는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자, 우리가 연면적이라는 개념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연면적은 자,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했던 용적률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항상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연면적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용적률에 따라서 연면적 제한을 받아요. 그럼 건물을 지어 올린다고 했을 때 그럼 연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바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로 계산한다? 연면적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 보게 되면 그런
이런 식이야. 3층짜리 건물이다. 연면적이 얼마다. 그러면 각 층 바닥 면적은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층수로 나눠주면 돼.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층은 논외로 따져야 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300제곱미터다. 연면적이. 근데 3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이제 각 층당 얼마? 100제곱미터. 100평, 자, 300제곱미터면 100제곱미터가 각 층 바닥 면적이 되게 된다. 근데 그런 문제 있었고요. 제일 정형화된 문제가 이게 A4 용지 웬만한 이제 교재로 보게 되면은 한 두세 페이지 나와 있어요. 점점점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무조건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럼 응용 들어가야 돼. 노대라고 하는 것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 기본적으로 노대라고 하는 것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락이라고 하는 거 바닥 면적에 산입할 것이냐? 당연히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뭐가 나오든 공동주택의 기계시설 면적, 이게 뭔지 몰라도 돼. 무조건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명제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요. 이걸 가지고 지문들이 상당히 구성이 돼요. 그리고 수많은 수험생들이 이걸 외우려고 그런다고. 이걸 갖고 외우려고 용을 써. 부질없는 짓거리야. 해봤자 안 돼.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걸 다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일게. 노대 면적은, 다락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제 가짜 노대는 노대가 아닐 때는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된다. 가짜 다락은 다락이 아닐 때는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야. 다시 기본 틀 자체를 무조건 노대라든가 다락을 제가 대표값,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지적을 하는데 무조건 다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가야 된다고. 좀 이따 문제 볼 때 바닥 면적 얘기했을 때 앞을 읽지 마. 절대 앞을 읽지 마. 뭐 한다고 읽어봐. 절대 몰라요. 그 내용 자체를. 끄트머리만 보는 거예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틀렸고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옳은 표현. 이렇게 이제 바로 가는 패턴이에요. 이게 이제 법조문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그 방대한 내용,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외운다 한들, 외워지지도 않고 설령 외웠다 한들 시험장에서는 막 20개 외웠다고 치고 그중에서 3개, 4개 튀어나올 텐데 정신머리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살 붙일게요. 자, 가짜 노대, 가짜 다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노대라고 하는 것은 발코니, 베란다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들을 가리켜서 노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대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노대를 노대를 확보하더라도 그 부분은 건축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이라는 게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될 텐데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면 연면적에도 산입하지 않고 소위 보너스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있겠다. 노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만 법을 만들어 놓게 되면 건축을 한 사람들이 발코니, 노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한 5m, 10m 이렇게 쫙쫙 뽑아버린 수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 좋은 거니까 그걸 확장해서 쓰게 되면 20평짜리 아파트라도 40평처럼 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다들 확장해서 그런 식으로 쓰게 되면 건축법이 형해화가 돼버립니다. 건폐율, 용적률 이런 규제하면 뭐래? 어차피 노대로 다 커버를 해버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노대 정의라고 하는 것을 1.5m라고 얘기합니다. 자, 외벽의 중심선은 외벽에서 얼마? 1.5m까지만 그게 뭐가 된다? 노대가 되게 된다. 근데 이제 건축업자가 베란다 또는 발코니를 설치함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요. 자, 1.5m만 뽑아야 되는데 2.5m를 뽑아버렸다. 그러면 그 1m 초과된 부분은 그것은 어떻다? 노대가 아니다. 따라서 가짜 노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한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된다. 그래서 노대만 이렇게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다? 산입한다. 이런 명제가 들어가도 옳은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으려고는 하지 마. 읽으려고 하면 지금 다 외웠던 게 개판돼 버려. 다시 노대라고 하는 것은 얼마?
1.5m까지만 뭐가 된다? 노대가 되게 된다. 근데 건축업자가 이거 건물 지을 때 보너스 공간, 그냥 어차피 건축비 좀 더 투자해서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3.5m를 뽑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2m 부분의 면적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된다. 왜? 노대가 아니기 때문에 노대는 얼마? 1.5m까지만 어떻다? 노대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명제 있잖아요. 노대 등의 바닥은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1.5m 튀어나온 부분, 더 튀어나온 부분을 뺀, 1.5m까지는 어떻다? 서비스 공간이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 더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거 문제 못 외워요, 절대로. 시험 볼 때 해석 안 돼요. 여기다 이제 이게 또 뭐가 나오냐면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뭐 이렇게 수식어를 막 깔아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헷갈려 버리니까 그냥 일단은 무조건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기본 세팅이 돼야 돼. 그런데 노대 등 점점점 하면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 산입한다가 될 수도 있다. 즉 1.5m를 벗어난 추가적으로 더 튀어나온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요즘에는 안 나왔는데 다락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다락은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공간인 거야. 그럼 보너스 공간이니까 다락은 설치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법을 규정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 자, 3층 허가 받아놓고 15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외벽에다 써 다락이, 다락삽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가 있을 거다. 아니, 안 써도 다락이를 우길 수 있다고. 3층 허가 받아놓고 13층을 지어놓고 왜 당신은 이렇게 높게 짓습니까? 3층 짓기로 했잖아. 아니야, 저건 다락이야, 다락. 다락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법에 다락 많이 만들지 말라는 법 없잖아.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락의 정의라는 게 경사진 형태 지붕에서는 1.8m까지를 뭐라 부른다? 층고 1.8m까지를 다락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층고가 2m인 다락, 그건 다락이다 아니다. 다락이라고 참칭하고 있을 뿐이지 그건 다락이 아니다. 그래서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지만은 다락이 아닌 것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된다. 그럼 정리합니다. 자,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시험 지문 나올 때 뭐가 나올지 몰라요. 쭉쭉쭉 나왔을 때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데 트릭 쓰는 것이 그동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이 노대, 다락 같은 경우 26년 동안 나왔던 특선 예가 노대와 다락에 관한 부분 이런 경우에 따라서 다 산입한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답은 쉽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락 면적, 바닥 면적이라고 해서 다락이라고 하는 것 노대 얘기 설명드렸고요. 아직 안 나온 게 건축 면적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건축 면적은요 건폐율 규제와 관련돼서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부분의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의미 없고요. 시험 지문에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더 튀어나와서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게 수십 개가 나와 있다고. 수십 개는 아니고 한 7, 8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 하나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용어의 정의 파트에서 하여튼 바닥 면적이 통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유는 그게 이제 지문들 산입하지 않는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씩 끌고 들어와서 뜬금없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는 산입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차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은 이 공부해 가실 때는요 하나하나 그 개별 내용을 외워서는 접근 못 합니다. 그리고 외워봐봤자 실질적으로 써먹을 일도 없어요.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픈 게 바닥 면적도 나름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7년 기준 한 2번 내지 3번밖에 안 나와. 2번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힘을 뒤지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 공부하는 거 보면은 바닥 면적 산입 안 하는 거 7개 외우고 건축 면적 산입 안 하는 거 3개 외우고 밀지를 하는데 외워봐봤자 거의 영향가 없어. 그리고 그게 설령 시험에 그대로 나오더라도 시험장에서
20초, 3초 만에 그걸 해결해낼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거의 안 돼요. 읽는 순간 작살납니다. 특히 아까 제가 노대 뒤에 끄트머리 산입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읽지 마. 그냥 노대는 경우에 따라서 다 산입한다도 오른편 이렇게 단순하게 가셔야 됩니다. 이걸 갖고 토시를 바꿔치기해서 답을 뽑거나 이렇게 함정을 파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다 틀려요. 그래서 요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 면적은 뒤에서 관련 문제할 때 논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 자, 각층 바닥 면적에 합계해서 바닥 면적을 계산하시오라는 식의 문제 구성이 되면 일단 연면적을 다 계산해서 그걸 층수로 나누게 되면 어떻다? 이게 바닥 면적이란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연면적 뒤에서 용적률 얘기 또 할 텐데 이런 식이죠. 자,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고 용적률이라는 공식은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용적률이라 부릅니다. 그럼 연면적은요. 어떻게 계산해? 자,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하게 되면 연면적이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 줄 때 이런 식이라고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용적률이 20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때 그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라는 것은 얼마? 400제곱미터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 큰 의미는 없는데 연면적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워낙 기초적인 부분이 되게 될 텐데 연면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이런 식으로 수식을 통해서 계산해 낼 수 있고요. 바닥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연면적을 계산한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이걸 층수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 각층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문제를 줄 때 각 층당 바닥 면적 합계는 바닥 면적은 동일하다. 이런 전제를 깔아주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연면적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라는 수식. 요거 뭐 계산 문제로 부르기도 뭐한데 하여튼 요런 주제가 하나가 있겠고요. 요즘은 거의 구성 안 되는데 지금 이제 한때를 풍미했던 문제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용적률의 개념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지어 올릴 때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교제하는 개념을 용적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용적률은 위로 쌓아 올리는 걸 교제하는 것이고요. 건폐율은 옆으로 펼치는 것을 교제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쌓아 올리는 것과 아무 관련 없는 거 있죠. 지하층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용적률 관련한 연면적 산정할 때는 제외되게 된다라고 해서 지하층 면적은요. 그 용도가 주차장이 됐든 상가가 됐든 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지하층 면적의 개념 자체가 용적률 위로 쌓아 올리는 걸 규제하는 거란 말이야.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은 교제할 시력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 나머지 문제는요, 정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이라는 것도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식이죠. 우리가 전에 한 15년, 20년 전 정도 전에는 대형 백화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지하 3층, 4층, 5층까지 엄청 땅을 파가지고요. 주차장을 확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법에서만 하더라도 지상층의 주차용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비싼 땅에다가 위로 한 층이라도 상가를 더 지어 올려야 되니까 어떻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끊임없이 지하 3층, 4층, 5층, 6층 이런 것까지 파고 들어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내에 있는 대형 마트 등을 보시게 되면 3층, 4층, 5층 이런 걸 다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용적률 규제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에 제외되는 면적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자,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아까 30층, 60층, 90층, 30층 단위로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어떻다고요? 바로 자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하게 된다. 그래서 뭐 어떻다고 그 30층 지어도 그 부분은 보너스 공간. 그래서 이 피난 안전 구역에는요 어떤 시설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등을 대비해서 그냥 비어두는 공간이 피난 안전 구역이 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피 공간 별 의미 없습니다. 지문 길어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약을 해놓은 게 이 정도에 해서 자 보니까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피난 안전구역 면적, 자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용어 등에 관한 주제 보셨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자 가설 건축물 등 살펴볼 텐데 이거 단순 암기 이런 게 미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요 11개인가 12개인가 종류가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물어봅니다. 다음 중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인 거 아닌 거. 그냥 의미가 없어. 그냥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이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을 제가 법조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숫자 있는 게 있고요 숫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없는 게 훨씬 더 많아. 그럼 이제 어차피 이 파트는 시험을 위한 시험이니까 숫자 있는 것만 암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런 게 있죠. 지금 이제 경비용 가설 건축물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나와 있죠. 경비용 가설 건축물 자 10제곱미터 이하인 거 경비용 들어가면 숫자 1 나와야 돼. 경1 이렇게 외우시게 됩니다. 야외 흡연실 용도 얼마?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나와 있죠. 야외 흡연실 나오면 뭐라고요?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흡5 이렇게 가시면 돼.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2개 나와 있죠. 100 이상이라고 돼 있죠. 디테일하게 분석할 필요 없고 비닐하우스는 얼마? 100 이상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돼. 경일 흡어 비백 이렇게 해서 경비용 가설 건축물 10제곱미터 그 다음에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 용도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이제 비닐하우스 얼마? 100 이상에서 경일 흡어 비백 경일 흡어 비백 경일 흡어 비백 이게 뭐라고요? 바로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 경일 허보 비백이라고 하는 거. 이거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해서 숫자 있는 건 뭐라고요? 경일 허보 비백만 숫자가 있고 나머지는 어떻다? 숫자가 없다고. 그럼 뭐 이상한 얘기 써놓고 숫자 써놓은 건 틀렸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 이 종류가 규모전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일 허보 비백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거야. 건축법 파트는 이유가 없어요. 왜 이러냐 이런 게 없어. 그냥 그런 거야. 법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부처에서 이렇게 만든 것에 불과해요. 왜냐가 없어. 그래서 경일 허보 비백이라고 해서 경비용 가설 건축물 10제곱미터 이하 야외 흡연실 용도 50제곱미터 이하 비닐하우스 얼마? 100 이상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일 흡어 비백이라고 해서 경일 흡어 비백 이유가 없어요. 아주 까다로워 이런 문제가. 해서 경일 흡어 비백 이것만 숫자 제한이 있고 나머지는 숫자 제한은 없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이상한 숫자 집어넣게 되면 그건 틀렸다 이런 얘기야. 자, 해서 경일 흡어 비백이라고 봤었고요. 그 다음에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얘가 나왔으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3, 4 이렇게 합니다. 3층 이하 3년 이내. 원래 법은 더 많은 요건을 다루고 있어. 근데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3층 이하 3년 이내에서 요 20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럼 11년 전에 출제가 되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은 3층 이하 3년, 그다음에 3년 이내라고 하는 거. 요것만 외워서 끝장을 가야 돼. 해서 이 건축법이 제일 따분해요. 그건 워낙 기계적인 암기가 필요합니다. 해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3층 이하 3년 이내. 그리고 전에 이제 26회인가 27회 때 나왔던 문제가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경일 허보 비백이라고 하는 거. 경일 허보 비백, 경일 허보 비백, 경일 허보 비백이라고 하는 거. 경일 허보 비백. 이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냥 숫자 없는 데다 숫자를 붙이거나 이렇게 트릭들을 쓰니까 그냥 기계적인 암기야. 그래서 이 건축법 같은 경우는요, 뭐 방법이 없어요. 뭐 이해가 자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구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것들 이렇게 외우면은
그동안 문제들을 해결해 낼 수 있다. 이 정도의 얘기에 불과하지 여러분들이 직접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3층 그다음에 3년 이내 이렇게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신고대상 공작물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대상 공작물이라고 해서 자 앞에서 그런 얘기했죠. 공작물의 정의라는 것은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을 뭐라고 한다? 공작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공작물 가운데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자 바로 건축물로 정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치고요. 자, 지금 이제 기계적인 역시 암기가 필요해. 24, 68, 30에서 2m를 넘는 옹벽 담장은 지 멋대로 설치할 수 없고 어떻다? 축조 신고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이라고 하는 거. 6m를 넘는 각종 탑 시리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포인트가 돼. 광고탑은 얼마? 4m. 그 다음에 나머지 탑 시리즈, 굴뚝 같은 것들, 튀어나온 것들 다 6m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246에서 246. 2m를 넘는 옹벽 담장,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6m를 넘는 각종 탑들, 굴뚝 이런 것들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8m를 넘는 고가수죠.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등으로서 외벽이 없는 거. 그래서 지하 대피요중은 3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 축조 신고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그냥 2, 4, 6, 8, 30 하면 눈으로 보면 다 외워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아리오제 장난 아니야 이게. 자, 2, 4, 6이라도 똑바로 외우십시다. 이게 공부하실 때 마음 같아서 한 개, 5개를 다 외우면 제일 좋겠지만은 어차피 개판돼 버려. 그래서 2, 4, 6이라도 똑바로 외우자. 2m를 넘는 옹벽 담장. 그래서 3m짜리 옹벽이나 3m짜리 담장 같은 것은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다음에 각종 탑이나 굴뚝 이런 것들은 6m를 넘는. 이거라도 외우고 들어가시라고. 이거라도. 그래서 미련스럽게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지문을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학원 강사가 뭐라고 시부리게 되면은 대충 다 이해가 되니까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십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외로운 싸움에 시험은 어차피 혼자 가서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2, 4, 6, 8, 30에서 2m를 넘는 옹벽 담장,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6m를 넘는 각종 탑과 굴뚝 이런 것들은 어떻다?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하여튼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 중에 2, 4, 6이라도 똑바로 외우고 또 문제 보면서 좀 조금씩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 대상 물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시 끊었다 이제 문제 가지고 내용 보시고 나서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